병원 안은 소독약 냄새와 고통이 뒤섞여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박은지의 폐부를 짓누르는 이 공기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사흘 내내 이 고통 속에 잠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9달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보물 같은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본 직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의사는 희귀한 합병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녀가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을까? 옆에 앉아있는 남편 김도현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헬쑥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은지는 그에게서 차가운 냉기를 느꼈다. 도연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그녀를 위로했다. 은지야, 강해져야 해. 우리 아이는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알지만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해. 그 다정한 말들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에 쓰디쓴 맛을 남겼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도연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떤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다.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육감은 날카로워졌고 그의 아픈 척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가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도연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계속 피했다. 그는 그저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은지는 하늘의 뜻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냈고 어떤 이상 징후도 없었다. 아이는 만삭으로 태어났고 건강한 체중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아이가 죽어야만 했는가? 그녀가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보거나 아이를 돌봤던 간호사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도연은 능숙하게 말을 돌리거나 그녀가 쉬어야 한다며 너무 많은 것을 알아보는 것은 고통만 더할 뿐이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댔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은지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슬픔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 날카롭고 신중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도현이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었을 때 은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가방으로 향했다. 그가 보통 휴대폰과 지갑을 넣어두는 곳이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열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척들의 위로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온 한 메시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여자, 은지의 심장이 옥죄어 왔다. 아기는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그 문구가 칼날처럼 그녀의 눈에 박혔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소름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지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거야? 설마 그녀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엄청난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고 흔적을 조심스럽게 지운 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약한 척했고 슬픔에 잠긴 아내처럼 도연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수상한 전화를 받았고 그녀가 가까이 오면 급하게 속삭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또한 재정에 대해서도 더 비밀스러워졌다. 전에는 도연이 재능 있는 건축가였고 그의 직업은 꽤 안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회사가 어렵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계속 불평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 은지는 남편을 믿었기에 동의했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음모의 일부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연이 병원에 없는 동안 은지는 간호사에게 아들의 병원 기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연민 어린 표정으로 서류철을 가져왔다. 은지는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어떤 이상한 점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모든 수치들은 안정적이었고 선천적 질병의 징후는 없었다. 사망 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섬뜩할 정도로 모호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작은 차이점을 발견했다. 사망 확인서에 찍힌 의사와 수간호사의 지문이 그녀가 병원에서 보았던 지문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녀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의심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은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대화의 일부를 듣게 되었다. 네, 다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 돈 제 계좌로 입금하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초조했다. 은지는 숨을 죽이고 멈춰 섰다. 아니요,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점점 회복하고 있어서 어떤 위험도 원치 않습니다. 은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뒤돌아섰지만 그녀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위험 무슨 위험? 그가 그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돈은 또 뭐야? 불길한 예감이 덮쳐왔다. 차가웠다. 그녀는 도연이 아이의 죽음을 숨긴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망칠 수 있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변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도 그녀가 전적으로 믿었던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낯선 사람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끔찍한 배신감이 은지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녀는 도연뿐만 아니라 너무 순진하고 너무 잘 믿었던 자신에게도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렇게 약해질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고 아이를 되찾아야 했으며 이 모든 고통을 야기한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찼다. 그 순간부터 박은지는 슬픔에 잠긴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찾는 어머니였고 배신당한 후 정의를 갈망하는 여인이었다. 은지는 도연의 잔인한 본성을 깨닫는 순간 몸속의 모든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아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남편의 파렴치한 배신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더 이상 이 남자와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도연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낼 증거. 며칠 밤낮으로 은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도연 몰래 증거를 수집했다. 도연의 서재에 숨겨진 서류들을 몰래 뒤져보고 그의 컴퓨터에 접속해 수상한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도연이 과거부터 저질러온 불법적인 투자와 돈 세탁에 대한 단서들을 발견했다.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지금의 아이와 자신을 팔아넘긴 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도연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의문의 메시지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이었다. 그 메시지들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은지의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은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그 희망의 실오라기 하나를 붙잡고 버텼다. 어느 날 밤 은지는 도연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몰래 복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도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고 은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의 질문에 은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그녀는 도연의 눈빛에서 섬뜩한 의심을 읽어냈다. 그녀의 행동이 그에게 의심을 샀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은지는 도연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몰래 짐을 챙겼다. 그녀는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도연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에 필수품과 USB 드라이브를 넣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문 밖으로 나서려던 찰나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그녀의 목에 닿았다. 어디 가려고 자기 도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은지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도주 계획을 알고 있었다. 도연은 은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고 그녀를 거칠게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하려고 해.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야 해.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처분했어. 너는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너의 쓸모는 이제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뿐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은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은지는 난폭하게 제압당했다. 도연은 그녀를 억지로 차에 태웠고 그녀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다. 그녀는 울부짖고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차는 어두운 밤거리를 빠르게 달렸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은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끔찍한 운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연은 운전하는 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비웃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박은지가 아니야. 넌 그저 내게 돈을 벌어다 줄 상품일 뿐이지. 한참을 달려 차는 한적한 항구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요트 한 척이 어렴풋이 보였다. 도연은 은지를 끌고 요트 위로 올라섰다. 요트 갑판에는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서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했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바로 이진우 악명 높은 재벌 2세이자 막대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이진우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알 수 없는 탐색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김도현 씨 약속대로군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가 당신이 말한 대로 쓸모있는 인물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도연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이진우에게 머리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똑똑하고 영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사업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지는 도연의 비열한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시장에 내놓인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존재는
이제 이 사악한 거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진우는 은지의 턱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눈을 마주치게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강한 저항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이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냉소적이라기보다는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였다. 흥미롭군. 이 정도의 기백이라면 나쁘지 않겠어. 그는 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은 이미 당신 계좌로 입금되었다. 장음은 그녀의 가치를 증명한 후에 지불하겠다. 도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은지를 이진우에게 넘겨주고 뒤돌아섰다. 은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연에게 소리쳤다. 김도현, 너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찾고 네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도연은 비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박은지. 너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네 아이도 마찬가지고. 내 운명은 이제 저 남자에게 달렸어. 요트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연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은지는 망견자실한 채 이진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마음은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목적지로 끌려가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자 언젠가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 아이를 찾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녀는 자신을 노예처럼 팔아넘긴 도연에게, 그리고 자신을 산 이진우에게 언젠가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머리 위로는 샹들리에의 화려한 크리스털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다. 부드러운 실크 시트가 몸을 감쌌고 방 안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다. 이곳은 병원도 도연의 집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든 동안 어딘가로 옮겨졌음을 직감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손목과 발목은 부드러운 가죽끈으로 침대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섬뜩한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덮쳤다. 이곳은 황금우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온화한 표정이었다. 깨어나셨군요, 부인.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식사를 가져다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진우라는 남자에게 팔려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떠올렸다. 이진우는 그날 저녁 은지를 찾아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어떤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은지를 조용히 응시했다. 몸은 좀 어때요, 박은지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폭력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은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나를 샀어요.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당장 날 풀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이진우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진정해요, 박은지 씨.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묶인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섬세했지만 은지는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다. 당신은 도연이 나게 넘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예요. 며칠 동안 은지는 이진우의 저택에서 손님이자 죄수로 생활했다.
그녀는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식사는 최고급으로 제공되었고 개인 하녀가 그녀의 시중을 들었다. 이진우는 매일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은지의 교육 수준, 관심사,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경청했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은지는 이진우의 행동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잔인하게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지성을 탐색하려는 듯했다. 은지는 이진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듯했다. 그의 서재는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사무실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늘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 하는 듯 보였다. 은지는 그에게서 강한 카리스마와 함께 어떤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권력을 지닌 자의 숙명처럼 보였다. 어느 날 은지는 이진우에게 대담하게 물었다. 왜 나를 산 거죠? 도연과 어떤 거래를 한 거죠? 이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의 바다를 응시했다. 김도현은 내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나와 거래를 해왔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겼죠.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와라. 나는 그가 당신을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던 모양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도연은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강한 정신력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군요. 은지는 그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녀를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녀는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이진우에게서 미묘한 기회를 엿보았다. 그가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녀는 그 가치를 이용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당신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이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김도현은 국제적인 불법 자금 세탁 조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나는 그 조직을 뿌리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도연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은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의 노트북에서 발견했던 파일들을 떠올렸다. 국제적인 불법 자금 세탁 조직. 이진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그 조직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나를 믿을 건가요? 내가 당신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도연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까지 빼앗겼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협력한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은지의 심장을 울렸다. 아이, 그녀의 아이.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다시금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진우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제안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진우를 이용하고 이진우는 그녀를 이용하는 일종의 거래였다. 은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진우의 손을 잡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복수를 위한 전략이었다. 그녀는 이 황금 우리에서 벗어나 아이를 찾고 도연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기회를 잡아야 했다. 내가 당신에게 협력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은 내 아이를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도와야 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당신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박은지 씨. 당신의 조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묶여있던 그녀의 손목과 발목을 풀어주었다. 은지는 자유로워진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아직은 불안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박은지 씨.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얼마나 가치를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능한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진우의 눈빛은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지만 그 속에는 이제 어떤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지와 이진우의 동맹은 기묘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도연과 그의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은지는 아이를 찾고 도연에게 복수하는 것을 갈망했다. 둘의 목표가 겹치는 지점이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이진우는 은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은지는 이진우의 막강한 자원과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진우의 저택은 단순한 부자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정보의 허브이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요새 같았다. 지하에는 최고급 서버와 모니터들이 즐비한 통제실이 있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이진우의 지시를 따랐다. 은지는 이곳에서 도연이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얼마나 깊이 범죄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의 비열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진우는 은지에게 도연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디지털 파일들을 제공했다. 은지는 낮에는 이진우의 서재에서 끊임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도연과의 과거를 되짚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비상한 기억력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도연의 행동 패턴, 그가 자주 사용하던 은어, 그리고 그가 믿고 따르던 인물들의 관계도를 꼼꼼히 파헤쳤다. 그녀는 도연의 성격을 이용해 그가 다음 수를 어떻게 놓을지 예측하려 노력했다. 이진우는 그녀의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놀랍군요, 박은지 씨. 당신의 분석은 내 전문가들보다도 빠르고 정확합니다. 당신은 김도연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군요. 이진우의 칭찬에 은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칭찬보다 아이를 찾고 도연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며칠 후 은지는 도연이 자주 방문하던 비밀스러운 창고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던 불법적인 물품 거래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이 정보는 도연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진우는 즉시 자신의 팀을 동원해 해당 창고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연은 생각보다 교활했다. 그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모든 연락망이 끊겼고 자금 세탁 조직도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듯 보였다. 은지는 불안했다. 도연이 그녀의 도주와 이진우와의 접촉을 눈치챈 것일 수도 있었다. 그가 잠수 탔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도연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몸을 숨기는 스타일입니다. 이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래 숨어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니까요. 그때 이진우의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도연의 주요 자금 세탁 통로 중 하나인 해상운송회사가 갑자기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도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군.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잠깐만요. 회장님, 만약 그 회사가 파산했다면 그들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 장부나 고객 명단 같은 것들이요. 이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지,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김도현은 그걸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록들은 어딘가에 보관되어야 하죠. 법적인 절차를 위해 은지는 곧바로 도연의 과거 행적과 파산한 회사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이 과거에 인수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해당 해상 운송회사와 복잡한 지분 구조로 얽혀 있음을 찾아냈다. 회장님,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도연은 이 회사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문서들을 항상 그곳에 보관했어요. 이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개인 금고라. 그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개인적인 곳에 보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당신이군요. 은지는 도연의 개인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도연이 끔찍이도 아끼던 고가의 시계가 사실은 금고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USB 드라이브임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그들 부부의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지만 도연은 그 시계에 유독 집착했다. 은지는 그 시계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움직였다. 그의 특수팀은 도연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도연은 놀랍게도 은신해 있었다. 도연은 붙잡히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리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이진우의 팀은 도연의 개인 금고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금고 안에는 도연이 아이를 팔아넘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들과 함께 아이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신분증 사본 아이를,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 보낸 계약서, 그리고 아이의 사진까지. 사진 속에는 갓난아이가 조그만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은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는 살아있었다. 그녀의 아이는 죽지 않았다. 이진우의 팀은 또한 도연의 휴대폰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메시지들은 도연이 아이를 팔아넘긴 후 지속적으로 아이의 양육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위해 아이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마치 인질처럼 이용하여 은지를 통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돈 때문에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도연의 파렴치함에 경악했다. 은지는 아이의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도연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이진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침묵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박은지 씨. 이진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김도현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은지는 이진우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히 이익 관계를 넘어 공동의 정의를 향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를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김도현이 붙잡히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자 은지와 이진우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다. 이제는 아이를 찾아야 할 때였다. 도연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정보에 따르면 아이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고아원 겸 위탁가정을 통해 입양 보류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은 이진우의 정보망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철저히 베일에 쌓인 곳이었다. 아이를 데려간 곳은 국제범죄 조직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위탁가정처럼 위장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찾기 어려웠던 거고요. 이진우의 팀장이 보고했다. 은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과연 아이는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이진우는 은지의 불안감을 눈치챈 듯 말했다. 박은지 씨,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김도현이 아이를 맡긴 곳이라면 분명 위험한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고아원 겸 위탁가정의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팀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주변 지역의 CCTV를 해킹했다. 은지는 도연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도연이 아이를 맡기기 전에 그곳과 관련된 인물들과 나눈 은밀한 대화 기록을 찾아냈다. 그 대화에는 위탁가정의 원장이 도연에게 아이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입양 보내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조사 결과 위탁가정의 원장인 박선우는 과거 국제적인 아동매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이후 자선사업가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박선우가 도연과 같은 조직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선우는 겉으로는 자성아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악질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우가 냉철하게 말했다. 김도현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그곳에 맡겼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이를 이용해 또 다른 거래를 하려 했을 겁니다. 은지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도연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마저도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어떻게 감히 내 아이를 그런 곳에 맡길 수 있죠. 당장 가서 내 아이를 데려와야 해요.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다. 진정하십시오, 박은지 씨.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박선우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가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진우는 정교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먼저 자신의 변호사팀을 동원해 박선우의 위탁가정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아동복지당국에 익명의 제보를 하고 위탁가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은지가 도연의 금고에서 확보한 아이의 사진과 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이진우의 특수팀은 위탁가정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박선우의 경호원들과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최적의 침투 경로를 모색했다. 은지는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도연의 성격과 박선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기여했다. 마침내 작전의 날이 밝았다. 아동복지당국의 감사관들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했고 박선우와 그의 경호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진우의 팀이 은밀하게 침투했다. 은지는 이진우와 함께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고아원 내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이진우의 팀은 순조롭게 진입했지만 박선우의 경호원들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저항했다. 총성이 울리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은지는 모니터 너머로 펼쳐지는 상황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아이를 찾아야 해요. 빨리, 은지가 외쳤다. 이진우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전진팀은 박선우를 제압하고 수색팀은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라. 수색팀은 마침내 아이가 머물고 있는 방을 찾아냈다. 모니터 속에서 이진우의 팀원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의 모습이 보였다. 은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내 아이, 내 아이야.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손을 뻗어 아이를 쓰다듬으려 했다. 그 순간 박선우가 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 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아이는 죽는다. 박선우의 목소리가 모니터를 통해 들려왔다. 은지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제발 아이를 해치지 마세요. 이진우는 즉시 박선우의 동선을 파악하고 저격수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리에 맞춰라.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탕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박선우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고 아이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이진우의 팀원에게 안겼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은지는 정신없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무사했다. 그녀의 아이가 살아있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다. 은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후 도현은 모든 범죄 혐의가 밝혀져 국제범죄조직과의 연루 사실이 드러났고 자금 세탁 및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선우 또한 아동매매 및 불법 위탁가정 운영 혐의로 체포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공정하게도 정의는 실현되었다. 은지는 법정에서 도현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열함이 없었다. 오직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은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의 처량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도현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법정은 도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 은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아이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웠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품속에서 느껴질 때 은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아이와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법정을 나서는 은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아이는 그녀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씻어내는 듯했다. 도연의 잔혹한 배신으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진우, 그 차갑고도 신비로운 남자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법정 바깥 이진우는 조용히 서서 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은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와 아이를 바라보았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은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이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이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연에게도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우리는 동맹이었을 뿐입니다, 박은지 씨.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몫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은지는 이진우의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아이는 너무 어렸기에 아직은 그녀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은지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엄마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단다.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이진우는 그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은지의 주변에 머물렀다. 은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동안 이진우의 팀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은지는 때때로 이진우의 비서로부터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고 이진우가 보낸 최고급 유기농 식료품과 아기용품들이 집 앞에 조용히 놓여 있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그녀가 독립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은지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이진우의 저택에서 배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켰다.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 위해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다. 이진우에게서 배운 정보 분석 능력과 그녀의 타고난 통찰력은 그녀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은지는 점차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여성으로 거듭났다. 한편 이진우는 도연과 연루된 국제범죄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 은지가 제공한 정보들은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불법 자산을 동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진우는 무자비하게 조직의 뿌리를 뽑아냈고 그의 행동은 재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어둠의 영웅처럼 비춰졌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이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을 띠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박은지 씨.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들렸다. 은지는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을 느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이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아이에게 줄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아기 장난감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진우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었다. 그는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켰으며 그의 사업은 이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은지는 그의 변화에 놀랐다. 그는 이전에 차갑고 냉철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온기를 지닌 남자처럼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군요. 이진우가 말했다. 당신도 그리고 나도. 은지는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진우는 은지의 눈을 응시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박은지 씨. 당신의 용기와 지성은 내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이진우는 종종 은지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장난을 쳤고 아이는 이진우를 따랐다. 은지는 이진우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에게 의지하고 이해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은지는 이진우의 고독한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진우는 은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에 매료되었다. 사랑은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피어났다. 은지는 자신이 이진우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황금 우리 속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소중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그리고 이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은지와 이진우 그리고 아이는 견고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갔다. 은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아이를 향한 무한한 애정으로 충만한 엄마이자 아내였다. 이진우는 은지와 아이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냉철하고 차가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은지와 아이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는 이진우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이진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다. 그는 은지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했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그의 방대한 지식과 경험은 은지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은지의 컨설팅 회사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녀는 유능한 사업가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덧 아이는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첫 등원날 은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문 앞에 섰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갈 거지? 이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아빠도 같이 갈 거야. 그들은 나란히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유치원을 나선 은지와 이진우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장님, 아니 진우 씨,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절망의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행복을 찾았어요. 이진우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내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은지 씨. 당신은 내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차가웠던 내 삶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도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그들의 행복은 도연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은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도연이 그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즉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가족을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은지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이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은지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파괴될 뻔했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과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용기와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비극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도연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